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태국 계급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PM의 니쿤, 갓세븐의 뱀뱀, 블랙핑크의 리사, 여자아이들의 민니, 키스 오브 라이프의 나띠, 베이비 몬스터의 치키타.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바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의 태국인 멤버라는 점이겠죠. 언제부턴가 이 태국 출신의 아이돌 멤버들이 꽤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인기도 참 많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독 이들의 집안 내력이나 경제력, 출신 등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태국인 멤버들 대다수가 이른바 하이소로 추정될 만큼 부유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이소란 상류사회를 의미하는 하이소사이어티의 줄임말로 태국의 최상류층을 가리킵니다. 왕족 또는 귀족 가문의 출신이거나 한국에서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사람들 수준의 큰 자산가이거나 그 밖에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태국에서는 하이소로 분류되죠. 하이소는 주로 방콕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의 상류층들처럼 국제학교 교육이나 해외 유학과 같이 글로벌한 교육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고 해외여행, 골프, 폴로 등 고급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다른 하이소 계층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로우소 개념도 있습니다. 로우소는 로우 소사이어티의 줄임말로 이른바 하위 계층을 의미하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이미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요. 태국 사회에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1932년부터 절대 군주제가 폐지되면서 공식적인 귀족 제도 역시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태국 사회에는 명확한 사회적 계층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평등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태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급 사회 역시 알아야겠는데요.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급 구조는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존재했던 아유타야 왕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시기에 왕실과 귀족으로 구성된 최상위 계층부터 노예까지 다양한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샤크디나라 불리는 계급 시스템이 도입됐는데요. 재산권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제도죠. 한마디로 귀족과 관리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통치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18세기 톰브리 왕국과 초기 라타나코신 왕조 때도 유지됐었고 귀족 가문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런데 19세기 후반부터 태국에도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계급 사회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시 국왕이었던 라마 5세 쫄라롱콘 왕은 우선 1874년부터 노예제 단계적인 폐지를 시작했고요. 1905년 완전히 폐지됐죠. 덕분에 태국은 아시아에서 노예제를 폐지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됐고요. 노예제 폐지로 인해서 노동력이 자유로워지면서 경제 발전의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 행정개혁을 통해서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고요. 지방행정을 중앙정부 통제하에 두면서 전통적인 귀족과 지방 세력의 권력을 약화시켰죠. 이 시기 서구식 법체계도 도입돼서 근대적 사법제도가 확립됐는데 라마 5세는 법 앞에 평등 개념을 도입하고 자의적인 처벌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군사개혁도 실시됐는데요. 근대적 상비군을 창설하고 해군을 강화하면서 교육받은 관료와 군인들이 새로운 사회 지도층으로 부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등교육 의무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교육기회 확대로 인한 계층 이동성이 증대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많은 개혁을 이룬 태국은 마침내 20세기가 되자 절대군주제까지 폐지하게 됩니다. 1932년 절대군주제 폐지로 공식적인 귀족제도 역시 종료됐죠. 이렇게만 들으면 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등한 사회를 구축해 왔을 것 같은데 왜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대화 시기에 라마 5세가 노예제 폐지, 행정개혁, 교육개혁 등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계급 구조를 약화시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오래전부터 기득권층이었던 귀족들은 법적 권한만 없을 뿐 오랫동안 쌓아놓은 부와 권력을 통해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더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상위 계층에 집중된 경제적 자원과 기회는 변함없었기 때문에 부의 집중 현상이 발생했죠. 실제로 태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심한 빈부 격차 혹은 양극화를 겪고 있는 사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상위 1%가 전체 부의 56%를 보유하고 있고 토지 역시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죠. 지니 개수를 볼까요? 2021년 지니 개수는 0.433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역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니 개수란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죠. 0에서 1 사이 수치로 표시되는데요.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가 0, 완전 불평등한 경우가 1이죠. 숫자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태국의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부유층 자녀들에게 집중된 좋은 교육 환경
환경, 심각한 교육 격차, 그리고 부와 사회적 지위가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세습 구조 등을 지적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료 계층과 교육받은 엘리트 계층 형성이 중상층과 하위층 간 격차를 더 벌리게 됐죠. 쉽게 말해서 태국은 노예제도와 귀족제도가 유지됐던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계층 이동성이 매우 어려운 사회로 구조화된 겁니다. 태국 특유의 문화와 사회적 인식 역시 계급사회를 뿌리 뽑지 못한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태국은 국민의 94%가 불교를 믿는 국가인데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전통적인 가치관이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불교에는 카르마, 즉 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이 카르마는 신체, 언어, 마음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재 행위는 과거 행위의 결과, 즉 업보이고 동시에 미래 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인과 법칙을 말하죠. 카르마는 윤회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현재 삶에서의 행동이 다음 생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런 불교의 카르마 사상은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데도 적용되곤 하죠. 간단히 말하면 개인의 처한 현재 상황은 과거의 업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적 불평등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업보이자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카르마 사상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반발과 반감을 다소 억누르는 모양새입니다. 또 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 불평등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적은 편이고요. 국민 정서상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발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아직까지는 많은 태국인들이 왕실에 대한 존경심,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층 구조는 큰 어려움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국에 가면 식당이나 상점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정집에서도 국왕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오전 8시, 오후 6시가 되면 거리에서 풀랭 차타이라고 하는 국가가 전국의 공공시설과 공원 그리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을 통해 흘러나오죠. 이때 국민들은 기립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표해야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태국 왕실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에 2024년까지 군부가 19차례 쿠데타를 시도해서 13차례 성공했을 만큼 군부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이 군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왕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지금까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만들어서 이에 기반한 총선을 다시 치르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 왔는데요. 문제는 역대 국왕들이 이러한 쿠데타를 번번이 승인하면서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왕실과 군부는 오랜 세월 유착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국민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은 왕실이 군부의 쿠데타를 인정하면 군부는 또 나름의 정당성을 갖게 되고 군부는 역으로 왕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통해서 왕실 측에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온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처럼 군부와 왕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혹은 밀실야합을 통해서 정치적 변동과 안정을 이루는 체제를 이른바 타이식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타이식 민주주의 때문에 태국은 더욱더 사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죠. 정리하자면 태국은 급진적인 근대화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류층의 부와 권력, 그에 따른 기회가 집중돼 있고요. 불교의 카르마 사상에 영향을 받은 태국민들이 계급사회의 반감을 느끼기보다는 운명이라 받아들일 만큼 개혁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불만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계급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출신과 혈통을 가장 중요시하던 하이소의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같이 새로운 부유층 역시 하이소로 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하이소의 개념이 과거에 비해서 희석된 것도 사실이죠. 또한 지금 라마 14가 통치하는 왕실의 권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는 여전히 하나의 전통처럼 왕실을 존경하고 왕실을 국가의 안정과 단합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젊은 세대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은 왕실의 권위에 대해 비판적이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특히 2030 세대는 군부와 왕실의 유착 관계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 국왕인 라마 10세 얘기를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왕세자 시절은 물론이고 2016년 즉위 이후로도 여러 사생활 관련 논란과 막장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왕실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왔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사실상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보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왕실에 큰 불만과 불편함을 느끼곤 하죠.
있죠. 태국에는 왕실 모독죄가 엄격하게 적용돼서 왕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최대 1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군주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주도한 당시 시위는 세 손가락 경례를 시위의 상징으로 사용했고요. 왕실 개혁, 총리 사임, 헌법 개정 등을 강하게 요구했죠. 특히 2023년 5월 총선에서 청년층의 지지를 받은 진보 성향의 전진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진당은 대표적으로 군주제 개혁과 왕실 모독제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죠. 부패한 왕실과 군부, 답답한 사회 구조에 분노한 사람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다 중시하는 사람들은 전진당을 응원했고요. 이 열기는 그대로 대척점에 서 있는 왕실과 기득권 계층의 강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악명 높은 왕실 모독제 폐지 혹은 개정을 주장했다는 이유에서였죠. 보수층과 기득권의 반발로 변화의 목소리는 또 한 번 좌절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목소리가 계속되면 사회는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태국 왕실과 계급 구조에 언제쯤 변화가 찾아올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시전당 이승원이었습니다.